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마음에 낯선 사람이 산다. 저자는 강현식, 출판사는 스몰빅 인사이트입니다. 중년의 위기인가, 중년의 기회인가. 중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언제부터 중년과 위기가 짝지어졌을까? 1965년 캐나다의 정신분석학자 엘리엇 자크가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언급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중년이란 젊음의 상실을 경험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이전처럼 성취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불안과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시기라고 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존재, 그 꿈으로 오늘의 에너지를 얻는 존재로만 사람을 본다면 중년은 분명 위기다. 젊을 때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 없이 내리막길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욕망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성적 추동 혹은 삶의 동기라고 하는 에로스고, 또 하나는 공격적 추동 혹은 죽음의 동기라고 하는 타나토스다. 자크는 중년이 되면 점차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타나토스에 의한 사람들의 삶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너와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젊음을 동경한다. 이런 면에서 노화와 죽음이 자신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중년의 삶은 분명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년을 위기라고 보는 관점과 정반대의 관점이 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융이다. 융은 중년이야말로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즉 자기 실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았다. 융은 왜 중년을 주목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세상을 향해 쏠려 있다.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 돈과 명예, 권력 등의 관심을 가진다. 더 좋은 조건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온 신경을 쓴다. 또 에너지가 많은 탓에 중동적이기까지 하다. 내면의 편안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만족이 아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소위 육체적 인간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나 중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중독성이 줄어들어 삶이 안정되며 관심 또한 세상이 아닌 내면을 향한다. 자신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인류가 대를 이어 전달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예술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소위 정신적 인간으로 변모한다. 이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삶을 살아간다. 나의 무의식을 넘어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마음, 즉 무의식이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핵심 주장이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이 주장은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마주하던 현장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융도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압도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글을 읽었을 때 그 통찰에 감탄에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융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의식이라는 개념만 프로이트와 공통될 뿐 다른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프로이트와 융의 두 이론의 차이점은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무의식이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무의식이란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니 당연히 무의식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성이라는 주제는 공통되지만 그것이 억압되는 과정에서 있던 사건과 경험은 다르다고 했다. 융은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인정했으나 더 나아가 인류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무의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자를 개인 무의식, 후자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했다. 융의 주된 관심은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이었고 융이 무의식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곧 집단 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류의 경험이 개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언뜻 생각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융은 문화윤리학적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신화와 전설, 민담과 민화가 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공통된 상징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대개 권선징악으로 끝이 난다. 또 선은 빛으로 악은 어둠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악인을 물리치는 영웅담은 모든 신화의 공통된 모티브이며 이 과정에서 영웅을 일으켜 세우는 현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또한 여신 혹은 어머니, 남신 혹은 아버지라는 상징, 이 역시 그 모든 문화권에 등장한다. 인류가 모여서 어떤 상징을 사용하고자 논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지구상의 그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상징이 나올 수 있을까? 융은 집단 무의식 덕분이라고 한다. 인류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의 집단 무의식으로 남아 대를 이어서 유전된다고 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으로 만들어진 억압된 기억과 경험, 감정을 떠올려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증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유아기적 욕구와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 보고 이것을 의식화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영역을 축소하여 우리의 삶을 무의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이 말은 무의식을 마음에서 몰아내자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융은 달랐다. 무의식을 마음에서 몰아내거나 없애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인류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기에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보았다. 집단 무의식이 소중한 이유는 단지 신화와 전설, 민담과 민화를 계속 재생산해서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개인에게도 집단 무의식은 중요하다. 삶의 활력소이자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창조의 셈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단 무의식 덕분에 중년 이후에는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으려 하게 된다고 했다. 만약 자기 실현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 몸이 원래의 이치에서 벗어나면 병이 드는 것처럼 마음도 당연히 시작해야 할 자기 실현을 거부하면 병든다고 했다. 즉, 우울이나 불안을 비롯해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바꿔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 인간에서 벗어나 정신적 인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무의식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기 실현은 중년에 시작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중년 이전에는 외부 세상에 관심을 가진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관계 맺느냐에 따라 그에 걸맞게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간다. 이를 가리켜 분화라고 말한다. 모호했던 자신의 마음에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하고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과정인 셈이다. 자기를 찾아가기 위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지도가 완성되는 시점이 중년이 되어야 자기 실현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는 세상이 아닌 내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전까지 분화되었던 자신의 여러 모습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자기 실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조물, 원형을 이해해야 한다. 원형은 신화나 민담에 등장하는 상징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심리적 에너지가 더해진 상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 영웅, 현자, 어머니, 아버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이것이 이미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정도로 에너지가 되어진 것이 원형이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꿈틀거리면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현실에서 살아갈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은 결국 내 마음에 있는 원형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의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자기 실현에서 주로 언급되는 원형들은 페루조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다. 내 역할은 내가 아니다. 자기 실현의 첫 번째 과정은 나와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다. 페르조나는 연극에서 배우들이 쓴 가면을 의미한다. 어떤 가면을 쓰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왕의 가면을 쓰면 왕처럼, 노예의 가면을 쓰면 노예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가면을 쓰는 사람은 배우만 아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환경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가면을 쓴다. 어렸을 때는 자녀라는 역할, 형이나 동생이라는 역할을 한다.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는 역할을 하고 또 학생이라는 역할과 동시에 회장, 부회장, 청소반장 같은 역할도 한다.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면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장이란 역할, 회사에 취직한 사람은 직급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간단히 생각하면 모든 직업이 곧 페르조나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항상 특정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도적 역할, 수능적 역할, 보조자 역할, 웃기는 역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 등 이 모든 것이 페르조나다. 페르조나가 이렇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보니 사람들은 페르조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마치 가면이 얼굴에 붙어버리는 격이다. 이것이 실제 가면이라면 억지로라도 떼어나고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으나 페르조나는 실제 가면이 아니다. 또 워낙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 있어 사람들은 자신과 페르조나를 구분하지 못한다. 일례로 직업 군인은 부대에 있을 때는 군인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군인의 가면을 벗고 다른 가면을 써야 한다. 집에 오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명령하면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자녀와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부모의 역할을,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배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자녀와 배우자를 학생 가르치듯 한다면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직업이라는 페르조나와의 동일시가 심한 사람은 직업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받아들인다. 또한 직업을 바꾸는 것이나 은퇴를 두려워한다. 일을 쉬면 불안해하고 일이 많으면 힘들어한다. 워커홀릭이 될 가능성도 높고 소진되기도 쉽다. 일은 일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마다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지내려고 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쓴 가면처럼 자동으로 연기하게 되는데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는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가 요구한 역할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이처럼 자기 실현의 첫 번째 과정인 자신과 페르조나를 구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페르조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본래의 자신은 페르조나와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동성을 찾아라. 페르조나와 자신을 구분했다면 그 다음은 그림자를 만날 차례다. 우리는 보통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빛을 향하여 서 있는 꼴이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고 더 발전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더 배우고 노력하고 애쓴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극복하려고 하고 좋은 점은 더욱 개발한다. 하지만 이렇게 빛을 향해 걸어간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빛을 향하면 뒤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빛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림자는 볼 수 없다. 또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진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융이 말하는 그림자란 내가 너무 싫어해서 무의식적으로 집어넣어 버린 나의 열등한 모습이다. 그림자는 페르조나와 달리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다. 융은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개음 무의식,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했다.
페르조나가 의식의 영역에 있어서 잠깐의 생각만으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림자는 개인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한다.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험이란 무엇일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성의 누군가를 싫어하는 경험이다. 즉, 당신이 남성이라면 주변 남자들 중에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 당신이 여성이라면 주변 여자들 중에 특별히 싸우거나 갈등하지도 않았는데 꼴도 보기 싫은 여자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어떤 이유로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틀어진 경우는 제외하라. 정말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된 대화도 안 해봤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싫은 동성이 있는가? 당신이 그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당신의 그림자가 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싫은 것이다. 다른 말로 당신은 그 사람과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저 사람과 닮았다고?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스스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 열등한 모습, 그리고 숨기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은 개인 무의식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당신을 모두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물어보라. 혹시 저 사람과 내가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고 말이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엄마와 딸 혹은 아빠와 아들 같은 서로 동성인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이다. 이 관계를 다루기 힘든 이유는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엄마는 자신의 딸이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할 때 위로는커녕 엄청난 분노와 비난을 딸에게 쏟아낸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면서 비난한다.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엄마에게도 여전히 인간관계는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다. 스스로도 숨기고 싶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딸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내를 두고 외도했던 아버지가 며느리를 두고 외도하는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던 부모가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습을
동성 자녀에게서 발견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다. 이러한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융은 화해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무조건 없애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안타깝게 여기라고 말한다. 아무리 떼려야 뗄 수 없으니 차라리 끌어안으라는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를 한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보아도 화가 덜 난다. 그리고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어두운 열등한 부분과 화해하는 것이 자기 실현의 두 번째 과정이다. 융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진짜 상과 행복은 중년 이후에 시작된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이 20대와 30대에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대학을 가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는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자신의 삶일까?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심리학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학력, 안정된 직장, 결혼 여부, 경제적 수준, 신체 건강 같은 외적 조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0% 미만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조건보다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진짜 내 삶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융은 중년 이후에 시작되는 자기 실현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한다. 중년 이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으라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젊은이들은 당장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진짜 자신의 삶도 아니며 행복을 결정해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년 이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내 삶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행복해진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건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다. 정신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감염성 질환처럼 생각한다. 몸 밖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생기는 병 말이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만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누군가로부터 옮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일종의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비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회복이다. 즉,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장애도 그렇다. 우울과 불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다.
마음은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산다면 마음은 정신장애를 일으켜서라도 마음을 돌보라는 신호를 보낸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이 무너지듯이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더 크게 무너진다. 이런 면에서 마음이 힘들다면 무조건 참기보다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봐야 한다. 싫어하는 것과 화해하는 게 결국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자기 실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은 나의 열등한 모습인 그림자, 그리고 내가 억압한 이성적인 아니마, 아니무스와 화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기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본다. 굳이 자신을 선, 상대를 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구분이 작동된다. 그래서 상대가 틀리고 잘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여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융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스스로는 모르고 또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 모습이 자신에게 있고 또 잘 알고 있기에 상대가 그렇게 미치도록 싫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거나 잘 모르는 면을 보면 궁금하게 여긴다. 반면 자신이 억지로 숨겨놓고 외면하고 억압한 모습을 상대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드러내면 즉각적으로 분노한다. 이런 경우 내 의도와 달리 감정이 요동치고 삶이 흔들리게 된다. 융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자고 말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화해해야 자신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찾아보자. 내가 싫어하는 동성과 이성을 말이다. 생각만 해도 역겹고 화가 날지라도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추악한 모습이 저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혼자서 자신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갈등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나를 역겹고 추악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낯선 사람이 산다에서 칼 융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다에서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